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30% 하락한 주가 어쩔 겁니까? 성능 저하 논란 대책은 있나요? 어제 삼성 주총 현장에서 주주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확진자 홍수 속에도 현장에 1,600명이 몰렸습니다. 온라인 참석자 빼고요. 기자 못지않은 질문에 경영진들은 진땀 빼다가 90도로 사과했습니다. 삼성 주식 가진 동학개미가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으로 무려 504만 명. 작년 주총 때 214만 명이었으니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주총 때 214만 명이니까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이군요. 어제 삼성 주총 보니까 MZ세대 주주와 함께하는 주총 현장에는 더 이상 소액주주 문전박대, 경영진의 일방통행 이런 거 설 자리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회사 주인은 주주들인데 그동안 우리 왜 오너라는 말 썼지? 새삼 되묻게 되네요. 3월 17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삼성 주총 결산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요. 올해 2월 기준 취업자 수 22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고민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통계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 오른 이후에 지난해 은행권 이자 수익 46조 원을 달성했군요. 엄청난 순이익이 났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12년 동안 우리가 복날에 닭고기 비싼 거 요거 자연스럽게 여기기는 했는데 이 뒤에 뒷공론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회사들 과징금을 무려 1,758억 원 물게 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무역시장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고영경 박사에게 아세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주식 시황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 건데 간밤에 미국이 금리 올렸죠. 이게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핫픽 플러스에서는 새 정부의 테크 정책 그리고 클럽하우스 이후에 오디오 기반 플랫폼 현황 어떨지 함께 짚어볼게요. 경제탐사 알아봅시다. 최근 아트페어 현황 그리고 올해 국내 아트페어 전망 알아볼 텐데 국내 미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샵 0951로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삼성전자 어제 주주총회 현장 결산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이 기자님? 네. 삼성전자 어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지만 이날 현장에는 약 1,600여 명의 주주가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주주들부터 고령층 주주, 가족 주주까지 참가자들의 면면이 상당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주식 투자 붐이 일면서 삼성전자 주주가 약 5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6% 늘어난 것이 주총 현장에서도 나타난 셈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주총장 인근에서 GOS 사태에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GOS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갤럭시 S22에 의무 탑재를 하면서 성능이 저하됐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9만 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30% 넘게 하락했다. 이런 주주들의 항의성 질문이 이어지자 한 부회장은 9조 8천억 원 배당 지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지 이것도 관심거리고요. 이따가 IT 기자들에게 잠깐 물어볼 텐데 메타버스와 로봇에서 차기 먹을거리를 찾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고용 동향도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2월 취업자 수 많이 늘었네요.
예, 2월 취업자 수가 1월에 이어서 전년 대비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2개월째 연속 증가세인데요. 지난 2월에는 무려 136만 명 넘게 늘어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 1월 취업자 수, 그러니까 1월의 취업자 수 그 전년도에 비해서 113만 5천 명 늘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이게 비교 대상이 됐던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서 나타난 기저효과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2월에도 비슷한데요. 지난해 2월에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감소했던 영향이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1월보다 기저효과는 줄었는데 그 증가폭은 1월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고용 회복세는 보다 강해진 셈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고민거리도 좀 있어 보이죠? 예, 지난달에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회복의 속도는 조금씩 달랐는데요. 30대와 40대에서만 코로나 이전의 고용률을 되찾지 못했고요. 회복하는 속도도 조금 느립니다. 정부는 30, 40대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절대적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그 와중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건 고용 회복세가 맞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이 더디게 오르는 것은 인구 효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그 3040이 자녀 돌봄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이자 수익이 짭짤했을 거다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실제 숫자는 어떻습니까? 예,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국내은행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16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NN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1조 8천억 원의 비경상적 이익을 챙겼던 산업은행을 좀 제외를 하고 보더라도 나머지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4조 4천억 원, 1년 만에 24% 넘게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데요.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4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채권 등 운용 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고요. 또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1.45%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닭고기 시장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들, 하림, 올품 이런 회사들이 신선육 가격 출고량 12년 동안 담합했다 덜미를 잡혔군요. 예,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개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12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16개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과징금이 총 1,758억 원이 부과됐는데요. 하림에 가장 많은 40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육개 신선육 판매가를 결정하는 경비,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육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하거나 유통시장 에서 생계를 사재기해서 생계 시세를 올리는 방법도 썼다고 합니다. 또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사실도 적발됐고요.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해서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림하고 올품은 사실상 아버지 아들 회사잖아요. 아버지 그 하림 회장이 하림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올품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담합에 같이 참여를 했다. 하림이라는 회사는 국내 그 닭고기 시장을 거의 제패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료부터 유통까지 거의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856님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서 곧 농번기인데 물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출첵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주말에 그 비 소식 있죠.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겨울 가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에 물이 좀 부족한가요? 물이 과한가요? 우리가 원자재 얘기했을 때도 항상 과하다, 부족하다,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고도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족하다 쪽으로 부동호가 확 기우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아세안 지역입니다. 남방 정책을 현 정부가 펼쳤던 이유이기도 한데 앞으로 편중되어 있는 대외 무역 의존도의 해법이 아세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고영경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영경입니다. 박사님, 최근에요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들쑥날쑥하고요. 철강도 문제다, 니켈도 문제다, 다들 걱정이 많은데 호주나 아세안 국가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원자재, 소위 말하는 천연 광물이라든가 곡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호주, 캐나다,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칠레가 있는데요. 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천연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상당히 새로운 공급처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대외 무역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시점인데 원자재 수급할 때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반도체 같은 것들 요거 우리가 딱 생각하면 한국 아니면 대만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세안 국가 가운데에도 반도체 강국이 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공정이 수백 가지가 들어가는 프로세싱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라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가까운데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네, 잘 들립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사실 많이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완성차를 만드는데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말레이시아는 인텔이라든가 인피니온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거기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한 7% 정도의 수출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공급 차질이 일어나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같이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차량용 반도체는 아마 청취자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거는 우리가 수율 혹은 수익성이 좀 낮다고 평가하는 부문이라서 국내에서는 많이 만들질 않잖아요, 박사님. 예. 말레이시아 반도체 생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나라 혹은 여기에서 일부 물량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생산한다. 이런 현황은 집계되어 있는 게 없나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금방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원활한 공급망 체계를 갖추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근 지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내에 혹은 인근 지역에 새로운 플랜트들을 설립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내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아마 신차 구경 가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한마디씩 들으셨을 거예요. 그 모델은 지금 구입하시면 내년 이맘때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를 확보하고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니켈 같은 게 없어서 우리가 전기차 못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또 자원 부국이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 러시아가 지금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물자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공급망 혹은 글로벌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가 가진 자원이라는 게 뭐 원유, 천연가스 이외에도 뭐 니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네온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또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원자재가 연동되어서 다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켈의 생산량을 또 많이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아, 예,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네.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국가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다른 국가로 빨리 안전된 공급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이 그 반도체만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공급처로서 우리가 관계를 좀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국가 자체도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구매력이 상당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아세안 사이의 그간의 교역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사실 대외 무역 우전도라든가 한국은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1번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교역 파트너는 중국을 떠올리게 되고요. 미국이나 일본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시 중국이 교역량 전체를 보면 1등이 맞는데요. 그럼 아세안은 몇 위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세안이 그래도 여러 나라의 연합체니까 그래도 한 그 대여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과거에는 그 정도의 위상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20년이나 그때만 해도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늘었군요. 예, 그리고 2021년에는 놀랍게도 대중 수출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보다 아세안으로 수출한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 있어서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이 사실 굉장히 큰 일을 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아세안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을 한다든가 뭐 석유화학 원료를 수출하다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뭐 문화 콘텐츠라든가 뭐 정수기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소비재 상품들을 수출하는 대상도 역시 아세안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세안을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뭐 노동 집약적인 생산 기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우리가 손잡고 가야 되는 파트너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꾸준히 펴왔잖아요. 저도 이거 몇 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교역량은 분명히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 부국도 많고 두려울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 요즘같이 공급망 좀 불안할 때 우리 뒷배가 돼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동남아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법인들이 이미 중국의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을 하셨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셨고요. 최근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완공을 했죠. 인도네시아에. 예, 그런 진출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은 안정된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장을 넓혀간다는 거, 파트너가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발효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요것도 16개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한 아세안 사이에 긍정적으로 관계를 좀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RCEP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또 분석하는 기관마다 숫자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거둘 네.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RCEP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거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그 문화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벽들이 훨씬 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진출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면 이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불법적으로 복사된 콘텐츠들이 퍼지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제값을 받고 시장에서 허락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합법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 네. 돈 벌기 쉬워진다는 얘기네요, 더. 예, 그렇죠. 기업들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세안 국가 중에 한 곳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전광판에서 정말 크게 노출이 되는 거 보고 야,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 새삼스럽게 관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5월부터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단 말이죠.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아세안과 ABCD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ABCD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4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적 자본 교류 활성화, 보건 의료 협력 증진, 쌍방향 문화 교류 실현, 디지털 아시아 구현 이렇게 4가지를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자세한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세안 ABCD 전략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미래를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은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과거 정부도 한때는 북방 정책을 쓰다가 그다음에는 남방 정책을 쓰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아세안 ABCD 전략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나와 있는데 구상들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제법 많을 것 같거든요. 현장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경제 불락이 됐든 한 단위 국가가 됐든 꾸준한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뭐 공도 있고 가도 있겠지만 이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아세안에 있는 파트너들도 이 정책이 앞으로 꾸준히 유지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신남방 정책을 이어가는 어떤 부분은 계속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는 사실 인적 교류 같은 부분도 늘어났고 뭐 관광객 수도 늘어났고 하는데 아세안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 협력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지털 아시아 구현이라는 ABCD 정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건 의료 협력하고 디지털 아시아에 맞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같이 개발하고 혹은 우리가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신남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네. 좋았던 부분은 있지만 사실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남방 정책에서 3P라고 해서 People, Prosperity, People, Prosperity, Peace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책의 일관성,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비중을 둬야겠죠. 지금까지 미래의 성장시장 아세안 슈퍼앱 전쟁의 저자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고영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50만 명을 넘어섰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참 숫자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단 우리가 하는 게 지혜겠죠. 손 깨끗이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마스크 꼭 쓰자고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국내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올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모처럼 랠리다운 랠리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월 FMC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3월 FMC가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파월 의장이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 시장 달래기성 발언을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휴전 기대감 이러한 요인들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급등세로 마감했고 다우랑 S&P 500도 2%대의 상승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DD 글로벌, 알리바바, 진동닷컴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폭등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 규제를 합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대형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금리가 올랐는데 회의 내용도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증시가 올라서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회의 네네. 결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금리는 25bp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또 점도표 상으로 그 연준 위원들이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투표에서 집계한 점도표 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횟수는 총 7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기존에는 6월에 발표한 다음에 하반기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적 긴축 이게 5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는 점이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르면은 5월이나 6월에 양적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매파적이었는데 증시가 안도감을 느꼈던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고용은 강력하고 소비도 견조하다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라는 점이 이번 증시의 안도 랠리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둘러싼 경계감은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진정이 되고 있고 또 상품 가격 안정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FMC 불확실성 늘 존재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연준의 긴축 의지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바다인데 너 수영 잘하잖아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증시가 안도감을 느꼈다. 일단 하루는 그래요. 오늘 우리 증시는 네.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그 오늘 우리 증시도 하루 정도는 즐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8%대, 그다음 코스닥이 1.9%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처럼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외환시장 수급 상황 측면에서도 지금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주총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더 주목해 볼 게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상한가를 다들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로봇, 메타버스를 포함한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는데 그중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드라이브를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확산이 됐고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폭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대체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나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은 제가 그 괴력으로 한번 확 나와서 한번 와볼게요. 그 사이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위원회 간사가 선임이 됐군요. 박성중 의원이 맡기로 했고 경제 2분과 간사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과학기술 분야에 좀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일화 이후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차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코로나 시국에 넷플릭스, 왓챠 이런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 초에요. 저희도 처음에 그 경제발전소 활짝 문을 열면서 클럽하우스에서 청취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거 안 한 지 제법 됐습니다. 왜냐? 이용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해서 음성 기반 플랫폼은 이대로 끝인 건가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뭔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하면서 이제 구글 정부라는 비유적인 표현도 꽤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전혀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들을 좀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좀 비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부처 간에 좀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겠다 이런 비전들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제공되고 있는 어떤 전자정부 사이트와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하고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어떤 사용자 경험의 수준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뭐 역대 정부부터 계속 어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공공 서비스의 어떤 사용성 측면을 좀 더 많이 크게 개선한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존에도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의 플랫폼하고 비교를 하면 소위 UI라고 하는 게 많이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잖아요. 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하기가 민간이 만든 게 훨씬 편타 이런 얘기인데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 과제는 한쪽에 있는 거고 네.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는 지켜보고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플랫폼 규제가 대폭 완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실 저희가 뭐 작년 국회 정기국회 좀 다루면서 이제 뭐 그때 플랫폼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좀 의원들한테 호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뭐 어떤 규제안이 많이 당장 나올 것처럼 하는 분위기들도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입법상을 보면 그 공정위에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감을 좀 의무를 강화하는 이 법이 올라와는 있는데
사실 이제 논의 자체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상임위원 간의 어떤 상임위 간의 좀 역할 분담이라든지 정부 부처 간의 좀 의견을 조정하는 것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매끄럽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좀 후보 시절부터 이제 그 자율 규제라는 좀 그 메시지를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지금 이제 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좀 당장의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입법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논의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떤 플랫폼 구제에 대한 논의가 좀 갑작스럽게 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기는 여러모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과거에 우리 과거 정부가 액티브엑스를 그만 쓰게 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덜어내겠다. 공인인증서 불편함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체감되는 정책으로 와닿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네. 가상자산의 제도화에는 속도가 좀 붙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좀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본인이 일단은 뭐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 공약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을 좀 발표한 게 있어서요. 몇 가지 좀 키워드를 좀 뽑아를 보면 일단 과세 부분은 이제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그 250만 원 이하의 어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 좀 20%의 과세를 하는 걸로 이제 정식이 추진될 예정인데 후보가 어쨌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과세가 되더라도 그 비과세 한도가 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업계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산업 자체를 좀 더 제도 안에 틀로 좀 집어 넣어주는 이런 법안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상자산 같은 이 자금 세탁 방지를 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못된 짓 못하게 막는 이 불법을 막는 법안이 이제 좀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거 자체를 어떤 산업적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회색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기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들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진흥법이라고 해서 어떤 산업적인 제도화까지도 좀 고려를 하는 기본법을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게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가상자산 산업 자체의 어떤 제도화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좀 제도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어떤 가상자산의 전문 기업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도화가 되면 기존의 금융, 예를 들면 은행이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경제부총리 이렇게 네.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학기술부총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수위 쪽에서는 일단은 뭐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래도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뭐 후보 사퇴 전부터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좀 주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직제 개편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예민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익은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부담이 있어서 말을 아끼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아마 인수위 인선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의 윤곽을 좀 보여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기반의 플랫폼 요거 작년 초까지 사실 핫트렌드였거든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제 네. 주변에도 클럽하우스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음속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가 광속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당시에 일단 인기가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좀 결이 좀 많이 다른 서비스였다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때 이제 뭐 이 한국에서 뭐
클럽하우스 초대장이 있다는 내용으로 페이북에 올리고 내가 클럽하우스 써봤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자랑거리가 되는 그렇죠. 시절이 있다가 그게 한두 달 만에 또 확 분위기가 좀 꺾여버렸는데 일단 좀 인기가 당시에 좀 급등했던 이유를 꼽는다면 일단 결이 기존에 일단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우리가 쓰는 또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하고는 결이 좀 근본적으로 다른 좀 SNS였다는 평가들이 좀 있고요.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좀 이게 흥미를 굉장히 유발시키는 서비스였던 측면도 좀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일단 인플루언서들이 그때 유력 인플루언서들이 그때 좀 대거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더 끌어들였던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때 뭐 국내외 가리지 않고 이제 뭐 국내만 봐도 뭐 정치인부터 대기업 CEO들까지도 이제 이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개설해서 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화제가 돼서 이게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큰 반응을 좀 얻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당시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게 먼저 이제 시작이 된 서비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록다운이 거의 전면 록다운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면 록다운을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이후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록다운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줌이나 이런 화상 그 채팅 서비스들이 먼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좀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얼굴 보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부담을 느꼈어요. 이게 이제 줌 뭐 패티그라고 그래서 줌에 네. 대한 피로도라는 용어까지도 좀 나올 정도로 이 화상 채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쳐가는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화상보다는 좀 쉬웠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집안에 갇혀서 이제 좀 답답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의 어떤 그 연결을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어떤 감성을 좀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 좀 맞물리면서 좀 단기간에 좀 사용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킨 걸로 같고요. 클럽하우스 자체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안에서는 클럽하우스를 더 잘 쓰게 해주려고 이른바 홍보대사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셀럽들이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클럽하우스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네. 뭐 2021년 2월에 월 다운로드가 한 1,000만 정도 됐다가요. 한 2달 정도 이후에 100만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초대 기반에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오픈을 하고 또 플랫폼도 이제 iOS에서 안드로이드로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가 늘긴 했지만 뭐 불씨가 그 열기가 살았다고 보기에는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달기 면저냐 달걀이 면저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사용자들도 줄었고요. 인플루언서들도 줄었습니다. 근데 뭐 그 개인적으로 일단 뭐 사용자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선하기는 했지만 이 오디오로 라이브로 뭐 남 모르는 사람과 오디오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품이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수다 떠는 형태의 방이 아니라 이제 방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방장 맞아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네. 또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 단톡방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뭐 시간 될 때 들어가서 봤다가 뭐 언제든지 또 답장 남기고 이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으면 참여가 굉장히 힘든 이제 이런 형태의 좀 서비스였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그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이거를 또 매일 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클럽하우스에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이다 보니까 좀 그 이제 실수에 대한 근데 그 실수에 대한 이런 부담들도 있었고 이게 뭐 뒷얘기로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주변에 저도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꼰대가 많다. 그리고 이제 뭐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공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있었고 또 끼리끼리 논다라고 해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직접적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그 클럽하우스에 대한 열기가 좀 이어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음성 기반 플랫폼 이제 끝인 건가요?
지금 분위기 보면 열기가 뭐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SNS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들, 팟캐스트를 또 제공했던 플랫폼들이 자기 플랫폼들을 강화하기 일환으로 이제 좀 그 라이브 오디오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좀 소셜 미디어 쪽에서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런 라이브 오디오 기능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니치마켓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앞으로 네. 시장 상황 좀 지켜볼게요.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상황 혹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장은 지고 어떤 시장은 뜨기도 하는데 아마 올해도 이 시장만큼은 불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술시장 결산을 보니까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통계거든요.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2020년 3,300억 원에서 작년에 3배에 가까운 9,2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걸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미술시장을 크게 여는 장터, 아트페어라고 합니다. 이게 열리거든요. 올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 화랑미술제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최근의 동향들,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될까요?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페어라는 게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뭘 하는 곳인가요? 아트페어는 다양한 갤러리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장터인 셈인데요. 제가 2주 전에 경제발전소에 나왔을 때 갤러리라든지 화랑 같은 곳들은 미술관하고 다르게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팔릴만 하고 가장 잘 먹히는 작품을 걸어두는데요. 이런 갤러리들이 모여서 각자의 작품을 팔기 위해서 좀 뽐내고 함께 준비를 하는 장소고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미술계의 흐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트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MZ세대가 이 미술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익률이나 구매력 어떻게 됩니까? 이 아트테크라는 것이 사실 작품 자체가 주는 미적 가치도 있지만 또 감가상각에서 자유롭다라는 점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아트테크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보통 연수입의 5에서 10% 정도 꽤 큰 금액일 텐데 이 정도의 금액을 미술품 구매에 할당하겠다라는 계획을 많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아트페어나 갤러리 혹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좀 안목을 탄탄하게 기르는 추세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고 다르게 종목을 그냥 보고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안목에 따라서 또 결정을 능동적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안목을 키우기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이나 행동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번 주에 올해 첫 아트페어 화랑미술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화랑미술제는 이 국내에 있는 화랑과 갤러리들이 모여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국내 갤러리만 한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4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최초이자 최장수 아트페어예요. 그래서 보통 여지까지는 한 100곳 정도 되는 화랑이 모여서 아트페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로 143곳의 갤러리가 참가를 하고 4천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랑미술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의 국내 미술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대부분의 아트페어가 좀 큼지막한 행사들이 7, 8, 9, 10월 달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요. 그런데 화랑미술제가 정말 몇 안 되는 3월에 진행하는 아트페어인지라 한 해 미술시장의 흐름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데 작년에 BTS에 RMC가 다녀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작년에 이제 RMC가 다녀가셨는데 오픈 첫날 VIP 관람일 날 다녀가셨다라고 하고요. 이 이후에 행사 기간 내내 인파가 몰리면서 작품을 걸어두기 바쁘게 팔려나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흥행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일 동안 진행됐는데 4만 8천여 분이 다녀가셨다고 와. 하고요. 72억 원의 작품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수치랑 비교해보면 관람객 수가 30% 증가를 했고 작품 판매액도 3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미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는 되는데 그리고 사실 뉴스에서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아트페어에 어울릴까? 내가 저런 데 가도 될까?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관람이나 구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3곳의 갤러리가 모이는데요. 좀 미리 작품을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화랑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갤러리들이 참여하는지 목록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들을 미리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갤러리를 내가 가도 될까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을 맞아요. 것 같은데 뭐 입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드레스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저는 러닝하다가 갤러리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고 그런 진짜 적도 그래도 있어요. 나가라고 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페어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작년에도 5일간 4만 8천 명이 모여서 일 방문객이 1만 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 아트페어에서는 선착순으로 작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지 않으시고 빠르게 갤러리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구매를 원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올해 아트페어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연습 삼아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국내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요거 되게 반가운 소식으로 듣고 있는데 놀랍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우환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을 사는 사람의 절반이 2030이다. 더구나 여성이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작품을 사고 싶어도 구매할 때 좀 망설여지거든요.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작품을 사고 싶은데 구매할 때 망설여질 때 아무래도 좀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작품 구매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에 영문으로 검색을 해서 이 작가의 옥션 프라이스, 경매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 외국 시장에서 판매될 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좀 미리 파악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드물기는 한데 종종 갤러리를 끼고 작품을 구매를 할 때 수수료를 좀 과하게 떼간다든지 작품 가격을 좀 부풀려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검색을 통해서 좀 가격을 확실히 알아가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작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은 모아서 다음 시간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아트페어 일정들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해 이제 또 다른 아트페어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바마입니다. 부산국제화랑 아트페어예요.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 올해 4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국내외 갤러리들이 모두 모여서 여는 아주 큰 규모의 아트페어입니다. 그래서 바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올해 9월 달에 키아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아트페어인데 국내 갤러리뿐만 아니라 해외 갤러리까지 모여서 매우 큰 규모로 진행이 되니까요. 올해 9월 달에 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 팁 알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작품을 좀 저렴하게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는 법도 다음에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많은 목소리 돌리는 팁 제가 이거 집에서 오늘 다 해보고 내일 임상 결과 알려드릴게요. 내일 또 오세요. 발전.